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하인 취급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70년 넘게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이자 경제적 반려자였던 캐나다가 지금 정확히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 불렀고 캐나다 전체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 최강국이 바로 옆 나라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언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불길이 캐나다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럽이 흔들리고 중국이 웃고 있으며 그 파도의 끝자락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는 일은 먼 나라의 남의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일자리와 대출 이자와 장바구니 물가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2025년 초, 전 세계 외교가를 얼어붙게 만든 게시글 하나가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가리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캐나다인들의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적은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불렀습니다.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주권 국가의 정상을 지방 관리로 격하시킨 겁니다. 외교적 결례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과장법이려니, 관심을 끌기 위한 쇼맨십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일련의 행보를 보면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위협이 나왔고 에너지 수출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으며 국경 안보를 명분으로 양국 간 물류 흐름 자체를 흔들겠다는 경고가 뒤따랐습니다.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고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드러난 것은 캐나다라는 나라를 경제적으로 무릎 꿇리겠다는 체계적인 설계도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그냥 이웃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비무장 국경선을 공유하고 하루에 오가는 교역량만 약 25억 달러에 달하는 사실상 하나의 경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관계입니다. 캐나다 경제의 약 75%가 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미국이 관세라는 칼을 빼드는 순간 캐나다 경제의 숨통이 조여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한 집에 사는 가족이 갑자기 냉장고 전기를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같이 해먹던 사이에서 앞으로 밥이 먹고 싶으면 내 규칙을 따르라고 통보한 셈이죠. 과거에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무역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목재 분쟁도 있었고 낙농 제품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수십 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같은 식탁에 앉아서 누가 반찬을 더 가져가느냐를 다투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식탁 자체를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집어진 식탁 위에 미국이라는 이름만 새겨진 새 판을 깔겠다는 선언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왜 하필 지금, 하필 캐나다를 이토록 거칠게 몰아붙이는 걸까요? 그 답은 단순한 무역수지 계산이 아니라 한 남자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야망과 뿌리 깊은 열등감이라는 두 개의 감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한 장의 오래된 지도가 있습니다. 1803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나폴레옹으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사들인 그 역사적인 순간의 지도입니다. 당시 미국은 단돈 1,500만 달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에이커당 고작 몇 센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미국 영토를 단번에 2배로 늘렸습니다. 그 거래 하나로 제퍼슨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이든 경제적이든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전례 없이 확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새기는 것.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부르는 건 허풍이 아니라 그 야심의 가장 솔직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야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럽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입니다.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유럽을 향해 독특한 감정을 드러내왔습니다. 나토 방위비를 내지 않는 유럽을 기생충처럼 묘사했고 유럽연합의 무역 정책을 미국을 착취하는 구조라고 공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적 불만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난 이래로 유럽의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이 미국을 문화적으로 열등한 신생국 취급해온 역사에 대한 반발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대학들, 세련된 외교 전통, 수백 년 축적된 문화적 자부심 앞에서 미국은 늘 돈만 많은 벼락부자 취급을 받아왔다는 피해의식이 트럼프 지지층의 정서 깊은 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캐나다는 영연방의 일원이고 국가 원수는 여전히 영국 왕입니다. 캐나다의 정치 엘리트들은 유럽식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을 신봉하고 환경 규제와 사회복지를 중시하는 진보적 가치관을 자랑스럽게 내세웁니다. 트럼프의 눈에 캐나다는 유럽이 미국 바로 옆에 심어놓은 작은 분신 같은 존재입니다. 유럽을 직접 때리기엔 대서양이 너무 넓지만 캐나다는 바로 국경 너머에 있습니다. 캐나다를 굴복시키는 건 곧 유럽식 질서는 끝났다. 이제 미국의 시대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셈이죠. 이 두 가지 욕망,
영토적 야심과 문명적 열등감이 합쳐지면 폭발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트럼프에게 캐나다를 압박하는 건 실익과 상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완벽한 전략입니다. 캐나다의 자원과 시장을 미국의 통제 아래 두면서 동시에 유럽 중심의 국제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힘을 시험하는 실험대이자 세계를 향한 쇼윈도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쇼윈도 너머로 가장 불안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간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나라들, 유럽과 아시아의 중견국들이었습니다. 한때 미국에게 유럽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보물이었습니다. 1947년 마셜 플랜으로 전후 유럽 경제를 살려냈고 나토를 창설해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방패처럼 지켜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무너지면 미국도 무너진다는 냉혹한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이라는 거대한 적이 코앞에 있는 한 유럽은 미국의 생존과 직결된 최전선이었습니다.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북극을 사이에 두고 소련과 마주한 캐나다는 미국 본토를 지키는 방공망의 핵심 파트너였고 노레드, 영어로 노스 아메리칸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커맨드라는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를 함께 운영하며 하늘의 방패를 공유한 혈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유럽이라는 보물의 가치가 서서히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중국의 부상이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전략적 시선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급격하게 이동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것이 상징적이었지만 트럼프에 이르러 그 변화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의 세계관에서 유럽과 캐나다는 더 이상 함께 싸워야 할 전우가 아닙니다. 미국의 돈으로 안보를 공짜로 누리면서 무역에서는 미국의 등을 치는 얌체 같은 존재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로 GDP의 2%도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트럼프는 수없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매달 야근을 하며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데 옆자리 동료가 정시 퇴근하면서 성과는 똑같이 나눠 갖는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트럼프는 미국 국민에게 정확히 그 감정을 자극한 겁니다. 여기에 온쇼어링이라는 거대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겹쳤습니다. 온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과 공급망을 다시 미국 본토로 가져오겠다는 정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마스크 하나, 반도체 칩 하나를 해외에서 가져오지 못해 나라 전체가 마비되는 경험을 한 미국은 다시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이 캐나다와 멕시코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나프타, 지금의 USMCA 체제 아래에서 하나의 공장처럼 돌아갔습니다. 캐나다에서 원자재를 캐고 멕시코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미국에서 완성품을 파는 구조였습니다. 이 삼각편대가 북미 경제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온쇼어링은 이 엔진을 분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원자재도 미국에서, 부품도 미국에서, 조립도 미국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담당하던 역할을 미국이 전부 가져가겠다는 뜻이니 이 두 나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급망에서 쫓겨나는 셈입니다. 당신이 10년 넘게 단골로 납품하던 거래처가 어느 날 전화 한 통으로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 거야. 내 물건은 필요 없어 라고 통보한다면 그게 바로 지금 캐나다가 처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거래를 끊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25% 관세라는 거대한 장벽을 세워 캐나다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문을 닫는 것도 모자라 자물쇠까지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물쇠의 열쇠를 쥔 미국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19세기의 영토를 넓히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군대를 보내거나 돈을 주고 땅을 사면 됐습니다. 텍사스를 전쟁으로 빼앗았고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구입했으며 루이지애나는 프랑스에서 헐값에 넘겨받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태생부터 영토 확장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입니다. 매니페스트 데스티니, 우리말로 명백한 운명이라는 이념이 그 본능의 이름이었습니다.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신이 미국에게 부여한 운명이라는 믿음. 21세기에 그런 노골적인 영토 확장이 가능하냐고요? 물론 불가능합니다. 국제법이 있고 유엔이 있고 전 세계의 감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트럼프는 물리적 국경선을 움직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라는 보이지 않는 국경선을 새로 긋는 것입니다.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원래 세 나라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자유롭게 교역하기 위한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협정을 재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정의 조건을 미국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바꾸고 상대가 이를 거부하면 관세 폭탄으로 응징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계약서를 내밀면서 여기 서명해 아니면 거래 자체를 끊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독립적인 경제 주체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하청 기지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석유와 천연가스, 목재, 광물 같은 원자재를 미국이 원하는 가격에 미국이 정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자원 창고가 되어야 합니다. 멕시코는 미국 기업의 값싼 조립 공장으로 남아야 합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의 허락 없이는 다른 나라와 독자적인 무역 관계를 맺기 어렵도록 협정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는 것이 목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맹점은 간판도 본사 것을 쓰고 재료도 본사에서 사야 하고 가격도 본사가 정합니다. 가게문은 내가 열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은 본사에 있는 구조. 트럼프가 그리는 아메리카 대륙의 미래가 정확히 그 모습입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이 구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다음 타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북미에서 검증된 경제 종속 모델은 그대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맺고 있는 한미 FTA도 같은 방식으로 재협상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하청업체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조여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시험 무대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결과를 가장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경제 영토와 전략에는 빠질 수 없는 핵심 자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에너지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먹는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철강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닙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 데 들어가는 전력량이 웬만한 소도시가 한 달 동안 쓰는 전기와 맞먹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역에 빛의 속도로 들어서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들은 하나같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삼키는 블랙홀 같은 존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원자력 발전소와 직접 전력 계약을 맺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AI 시대의 석유는 전기이고 전기를 만들려면 여전히 천연가스와 화석연료가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엘버타주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버타는 캐나다의 텍사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세계 3위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오일샌드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천연가스 매장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엘버타 하나가 캐나다 전체 석유 생산량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주가 캐나다 연방 안에서 극심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엘버타 주민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이 번 석유, 돈이 연방 정부를 통해 동부의 퀘벡이나 온타리오로 빠져나간다고 분노해왔습니다. 당신이 월급의 절반을 벌어서 가족에게 보내는데 그 가족이 고맙다는 말은커녕 당신의 직업이 환경을 파괴한다며 손가락질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엘버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정확히 그겁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고 환경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엘버타의 분노는 한 단계씩 높아졌습니다. 웩시트, 영어로 쓰면 WEXIT인데 웨스턴과 엑시트를 합친 말입니다. 서부가 캐나다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의 이 단어가 엘버타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감정적인 불만 표출 수준이었지만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 움직임은 완전히 새로운 동력을 얻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엘버타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은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엘버타가 캐나다 연방에서 독립하거나 최소한 연방과의 관계가 극도로 느슨해지면 미국은 캐나다 연방 정부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엘버타의 석유와 가스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엘버타 입장에서도 환경 규제를 강요하는 연방 정부 대신 화석 연료 산업을 적극 장려하는 미국과 손잡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이건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캐나다라는 나라의 심장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과 같습니다. 석유라는 피가 엘버타에서 미국으로 직접 흘러가기 시작하면 캐나다 연방의 경제적 응집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엘버타의 에너지에 손을 뻗는 이유는 단순히 석유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글로벌 경제는 결국 누가 더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반도체를 만들고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모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엘버타의 자원까지 자국 에너지 안보의 울타리 안에 가두는 데 성공하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지배력은 사우디아라비아마저 긴장할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에너지를 쥔 나라가 AI를 쥐고 AI를 쥔 나라가 경제를 쥐고 경제를 쥔 나라가 세계를 줍니다. 이 연쇄고리의 첫 번째 매듭이 바로 엘버타의 오일샌드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압도적인 힘의 행사가 뜻밖의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게 뺨을 맞은 나라들이 고개를 돌린 곳, 그곳에 중국이 서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강대국이 동맹을 너무 거칠게 다루면 그 동맹은 결국 적의 품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닉슨이 중국과 손을 잡았을 때 소련의 지나친 압박에 질린 중국이 미국 쪽으로 돌아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정확히 같은 역학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친 압박에 숨이 막힌 나라들이 중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들어 캐나다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영국 총리도 잇따라 중국을 찾았습니다. 이 두 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장 가까운 앵글로색슨 동맹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5개의 눈이라 불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 동맹의 멤버들입니다. 가장 은밀한 정보까지 공유하는 혈맹 중의 혈맹이 중국의 수도를 방문해 악수를 청했다는 것은 국제관계의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캐나다와 영국이 갑자기 중국을 신뢰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 남중국해 군사화, 기술 탈취 같은 우려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동네에서 가장 힘센 친구가 갑자기 당신의 도시락을 빼앗기 시작하면 당신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친구와 맞서줄 수 있는 또 다른 힘센 아이 옆에 서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국이라는 카드는 미국을 향해 당신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렛대입니다. 실리적인 계산도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고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생산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석연료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되돌리는 동안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서 빠른 속도로 글로벌 표준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유럽의 입장에서 미국이 등을 돌린 친환경 시장의 빈자리를 중국과 함께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캐나다가 보유한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핵심 광물은 중국의 배터리 산업이 목말라 하는 자원이고 이 자원을 매개로 캐나다는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끼치는 역설이 드러납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압박했는데 그 압박이 오히려 동맹국들을 중국 쪽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동맹을 보호하던 시절 중국은 미국의 촘촘한 동맹 네트워크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네트워크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동맹의 벽에 망치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뛰쳐나오지만 찬물에 넣고 천천히 데우면 개구리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끓는 물이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동맹국들이 냄비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냄비 밖에서 수건을 들고 기다리는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계속될 경우 미국이 구축한 전후 국제 질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블록이 형성될 가능성이 생기고 그것은 미국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은 결과입니다. 과연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이 위기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중견국들의 연대라는 희망은 현실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것일까요? 위기에 몰린 나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법은 언제나 연대입니다. 혼자서 못 이기면 뭉치면 된다는 논리는 직관적이고 역사적으로도 수없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정확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손을 잡고 일본과 호주를 끌어들이고 우리 중견국들이 힘을 합쳐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자는 메시지를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약한 나라들이 힘을 합쳐 거대한 상대에 맞선다는 서사는 언제나 감동적이니까요. 하지만 감동과 현실 사이에는 냉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GDP는 약 28조 달러입니다. 캐나다는 약 2조 달러, 호주는 1조 7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유럽연합 전체를 합치면 약 18조 달러로 상당한 규모이지만 유럽연합은 27개국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진 느슨한 연합체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독일은 자동차 산업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고 프랑스는 안보 문제에서 미국의 해구산이 여전히 필요하며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미국의 군사적 보호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연대의 구호는 하나인데 속사정은 27가지인 셈이죠. 군사력이라는 결정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연간 8천억 달러를 넘깁니다. 나토 유럽 회원국 전체의 국방비를 합쳐도 미국 하나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뭉치는 것은 어렵지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에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구산, 항공모함 전단, 전 세계에 걸친 군사기지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을 중견국 연대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마치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경비회사를 해고하고 자체적으로 순찰을 돌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의지는 좋지만 범인이 총을 들고 나타났을 때 주민 순찰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적 선례도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1930년대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섰을 때 유럽의 중견국들은 독자적인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유화 정책은 히틀러의 팽창을 막지 못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재앙을 불러왔습니다. 강대국의 보호막 없이 중견국들만으로 국제 질서를 유지한 성공 사례는 역사에서 찾기 극히 어렵습니다.
비스마르크 이후 유럽의 세력 균형이 무너진 과정,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동맹체계가 도미노처럼 붕괴한 과정을 돌아보면 중견국들의 연대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불편하지만 단순합니다. 미국의 규칙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동시에 조용히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입니다. 정면 충돌은 자살 행위이고 완전한 굴복은 주권의 포기입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캐나다가 중국과 유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도 유럽이 독자적인 방위력을 천천히 키우려는 것도 모두 이 균형점을 향한 더듬거리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험난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중간에 넘어질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길 위에 캐나다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한국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캐나다가 오늘 겪고 있는 일은 한국이 내일 겪을 수 있는 일의 예고편입니다. 영화 예고편을 보면 본편의 줄거리를 대략 알 수 있듯이 캐나다라는 예고편을 주의 깊게 분석하면 한국이 어떤 장면을 맞이하게 될지 미리 읽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 패턴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로 상대국을 자극합니다. 그 다음 관세를 무기로 위협합니다. 상대가 흔들리면 양자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킵니다. 캐나다에 적용된 이 공식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믿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캐나다보다 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최소한 석유와 천연가스라는 미국이 탐내는 자원이 있지만 한국은 천연 자원이 빈약합니다. 캐나다는 물리적으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지정학적 가치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한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어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이동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캐나다에 없는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대체 불가능한 산업 역량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은 AI 시대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뇌라면 HBM은 그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패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AI 산업을 돌리려면 한국산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이 한 장의 카드가 한국과 캐나다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이 카드가 영원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급격히 늘리고 있고 일본과 대만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독보적이지만 5년 뒤, 10년 뒤에도 같은 위치를 유지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끓는 물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발밑에 얼음이 단단하다고 해서 가만히 서 있으면 얼음이 녹았을 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대체 불가능성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바이오, 방위산업 등에서 미국이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협상 카드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미국 하나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중동, 아세안 등 다양한 시장과 공급망 연결고리를 동시에 구축해야 합니다. 캐나다가 뒤늦게 중국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위기가 닥친 뒤에 대안을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셋째, 막연한 동맹의 선의에 기대는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든 미국이 과거처럼 자비로운 보호자로 돌아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트럼프가 연 판도라의 상자는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달라지고 마트에서 집어드는 물건의 가격표가 달라지고 아이를 어떤 산업에서 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 국제 질서의 변화라는 거대한 단어는 결국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당신의 삶에 스며듭니다. 캐나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경고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맹도 하루아침에 힘의 논리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